디지털 제어 4조의 이정원입니다. 4조 이동민. 4조 박예린입니다. 4조 김현주입니다. 4조 박수빈입니다. 할게요. 4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4조에서는 2019 서울 모터쇼에서 소개된 자동차들의 헤드 유닛과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사를 맡았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자동차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공학도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친환경 차의 전망이 좋은 걸로 보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더더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선 무수히 많은 신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무수히 많은 신기술의 집약도인 전기전자장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2019년 서울 모터쇼에서 소개된 자동차를 위주로 헤드 유닛과 클러스터를 분석하였습니다. 헤드 유닛이란 자동차 전체 시스템을 위한 통합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2000년대 이후의 정의로 2000년대 이전에는 좀 정의가 다릅니다. 1930년대 AM 라디오의 발명과 동시에 자동차에 도입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헤드 유닛은 카 오디오 시스템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FM 라디오, CD 음악 재생의 발명으로 이제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은 계속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드디어 헤드 유닛의 정의, 제가 적어놓은 바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블루투스의 발명으로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되고 GPS의 또 발명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유닛은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와 핸드폰의 연동을 통하여 핸드폰으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차량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집합해 모여있는 핸들의 뒷부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클러스터는 기구물로 된 게이지와 바늘을 사용하여 간단한 차량의 속도와 주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친 하이브리드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클러스터에선 디지털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아날로그에선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는 간단한 정보 및 차량의 다양한 동작 상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에선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에서 헤드 유닛과 클러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2015년 벤츠사의 자율 컨셉트카입니다. 지금 4년이 지난 현재에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이를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 미래를 그리는 컨셉트카는 어떻게 변화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터쇼에서 보고 온 자동차 기업별 헤드 유닛 및 클러스터와 인공지능의 특징입니다. 먼저 토요타사입니다. 토요타의 아발론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하는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 등의 그 안전 경고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헤드 유닛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이 플로팅 센서 스택으로 되어 있어서 헤드 유닛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86 차량은 스포츠 차량으로 아날로그 클러스터와 디지털 클러스터 모두 사용하여 아날로그로는 좀 더 정밀한 속도 표현을 하고, 디지털 클러스터는 이렇게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통해 레이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리우스 C 차량은 전기 차량인데 이 클러스터가 앞에
윈드실드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사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MTC 플러스라는 것을 탑재했는데요. MTC 플러스는 멀티 터치 스크린으로 그 제스처 또는 음성 인식 또는 서비스 시리를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클러스터는 아날로그식 속도계와 디스플레이가 둘 다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쉐보레사 특징입니다. 쉐보레 차량은 IBM 인공지능 왓슨이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SNS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면 그 인공지능이 SNS를 분석해서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목적지를 추천해주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는 미터 클러스터라는 것인데 2012년도 10대 디자인에 선정되어서 쉐보레에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도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쉐보레 차량 전유 만리부는 보통 헤드 유닛은 일체형인데 여기는 다르게 세 가지 피스로 내장 데크, 터치 스크린, 그리고 스위치 패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트 EV 차량은 전기 차량으로 헤드 유닛 디스플레이에 충전에 대한 정보나 에너지 효율 모드 등에 관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어서 잘 볼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의 카카오 내비게이션 및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인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차량을 보면은 디지털 클러스터에 차량의 주변 상황을 좀 더 이체감 있게 보여주고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가 같이 연동되어서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딥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먼저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하이테크 드라이빙도 가능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지프 렉스톤 차량은 헤드 유닛에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카카오 아이 서비스인데요. 이것을 소나타 차량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아이 음성 비서 기능은 자연어를 인식해서 차량 공조 제어뿐만 아니라 오늘의 운세를 알려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도 실시간 정보를 운전자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서버용 음성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 인식 서비스는 운전자가 누구인지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카카오 아이 서비스 외에도 빌트인 캠이 탑재되어 있어서 깨끗한 화질로 블랙박스나 이런 영상 녹화가 가능하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이나 속도계를 따로 이렇게 시선 분산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너시스 G90L 차량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나 커플 GUI 서비스,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통해서 좀 더 차량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D차량 뒷좌석에는 듀얼 모니터가 있어서 뒤에 앉은 탑승자들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고 미디어 시청도 가능하며 이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따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 아이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요즘 차량들은 계속 디지털 클러스터를 쓰는 추세인데 현대모비스에서는 이런 차세대에 발전된 다양한 디지털 클러스터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를 보면은 좀 더 고급진 디자인과 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초대형 디스플레이나 3D 홀로그램 클러스터와 같은 미래형 디스플레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MW의 주요 기능을 통해서 BMW의 차량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MW는 지난해 파리에서 말하는 모나리자라는 대형 디지털 조형물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BMW는 커넥티드카, 인공지능의 급성장, 디지털 음성 어시스턴트 기술을 통한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을 하였고, 또 이에 맞춰서 올 3월 초부터 BMW는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과 운전자 간의 소통을 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차량별로 기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BMW 320D라는 차량은 BMW OS 7.0이라는 것이 탑재되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헤드 유닛의 주요 인공지능 기능으로는 운전자 자신의 사진을 저장하고 학습시켜서 운전자가 기분이나 어떤 취향에 맞게 선호하는 식당 또는 장소에 대한 경로를 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진 어시스턴트라는 에이다스 기능을 헤드 유닛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서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기능도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이드라이브 터치 컨트롤러를 통해서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MW의 SUV 차량인 더 X7이라는 차량은 뒷자리에 2개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서 차량 내부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M5X 드라이브입니다. 이 차량은 차세대의 다양한 스마트한 기능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이 옵션을 추가하면 전방 마사지 시트를 헤드 유닛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이 교통 체증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렉서스의 LC500H라는 차량을 통해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에는 아마존 알렉사라는 앱을 통해서 음성 예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실시간 응답센터 에이전트의 24시간 접근이 가능하여서 인공지능으로 장소 검색 또는 차량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아 자동차의 소울 부스터 중에서도 전기차 모델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기차의 클러스터에는 DAW, 즉 운전자 주의 경고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피로나 부주의한 운전 패턴이 감지되면 클러스터에 팝업 메시지 또는 경고음이 발생하여서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는 그 모델에 맞게 특화된 기능으로는 실시간 충전소 정보를 알려주거나 혹은 충전 원격 예약 같은 충전 편의 기능을 추가하여서 스마트한 전기차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르노 삼성의 SM6에 대한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SM6의 그 클러스터와 헤드 유닛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 면으로 꼽아보았는데요. 우선 클러스터에는 국내 최초로 멀티 센스와 연동된 클러스터로 그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그 클러스터의 분위기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헤드 유닛으로는 일반 다른 차량과는 달리 일반 다른 차량들을 보면 공조 제어나 오디오 제어 같은 거를 아날로그 버튼으로 조절을 했었는데, 이 차량에서는 그 모든 센터 패시아 부분을 대시보드로 대체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규어의 F타입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주요 인공지능 기능을 설명드리면, 우선 SOS 긴급 출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만약에 차량이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졌을 경우 그것을 감지하고 가까운 응급 구조대에 연락을 하며 또 차량 정보나 사고 정보를 알려주어서 그 위험한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의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이 있어서 그 차량이 운행을 할 때 그 도로에 있는 속도 변화 표지판이나 또는 기타 표지판 등을 클러스터에 표시해서 그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다의 파일럿이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주요 기능으로는 캐빈 토크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자동차의 앞자리 승객과 뒷자리 승객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도록 하는 통신 기능이 있고, 그리고 혼다 링크라는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자가 원거리에서도 자동차의 연료 상태나 거리 상태를 대한 접근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발표할 박수빈입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닛산의 리프인데요. 리프는 전기차 모델입니다. 리프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탑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로서 차량 위에서 바라보는 360도 모습을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동물체 감지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시스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닛산의 두 번째 모델인데요. 370Z입니다. 370Z는 다른 차량과는 조금 다르게 아날로그 클러스터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세 가지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크기는 확대하고 계기판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직관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BMW의 계열사인 미니인데요. 미니의 클럽맨을 조사해봤습니다. 미니의 클럽맨은 아날로그 클러스터와 둥근 모양의 디자인으로서 미니 특유의 귀여움을 한층 더 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라는 모델입니다. 이보크의 모델은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해상도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음성 인식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다양한 멀티 시스템 그리고 내비게이션,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그런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프로드와 같은 까다로운 도심을 주행할 때 장애물 같은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포르쉐의 박스타 GTS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외관적으로 멋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특징적으로는 다른 차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회사인데요. 벤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서비스는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운전자와 차량 서비스 센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 있는 콜 서비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구조기관에 연락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목적지를 전송하고 메시지도 자동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그런 커넥션 기능입니다. 벤츠의 모델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A클래스와 S클래스입니다. A클래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엠벅스를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이 메르세데스라는 음성 인식으로 차량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클러스터와 헤드 유닛을 알아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디지털화된 그런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적인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오토바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아직 아날로그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바이는 속도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로는 속도를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클러스터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컨셉카를 통한 차세대 기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언맨드 솔루션사의 위더스라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을 조사해봤는데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벽한 무인 자율주행 셔틀로 의자가 자동차의 앞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랑 헤드 유닛은 운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양 옆에 있는 그 옆면에 탑승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조사해본 결과 한 시속 7km 정도고 제1 전시장과 제2 전시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 40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진 않았지만 자율주행 5레벨을 시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사의 M비전이라는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사해봤는데요. 윈드실드 디스플레이에 와이드뷰 모드랑 자율주행 모드가 있었습니다. 먼저 와이드뷰 모드는 360도의 뷰를 볼 수 있는데요. 음성 인식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모드로서 투명한 유리창이 디스플레이로 변화 및 밝은 화면에서 VR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인식 기술이랑 인공지능 기술이 추가로 탑재되었고, 현재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 인식 인공지능 학습이랑 영상 합성 및 3D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위한 기술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적용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제동과 같은 자동 제어도 가능한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아 자동차인데요. READ라는 실시간 감정 반응 차량 제어 시스템입니다. 운전자의 얼굴 모형을 표정을 인식해 감정 정보를 추출하고 심장 박동수와 피부 전도율 같은 생체 정보를 추출하는데요. 감정 정보 추출은 그 대시보드 쪽에 있는 감정 센서랑, 그 다음에 생체 정보 추출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핸들이라는 곳에 있는 심전도 센서를 이용해서 생체 정보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학습 결과로 추적된 운전자 데이터에 기반해서 차량 내부의 오디오, 공조, 조명 등 각종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어한다는 게 큰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따로 헤드 유닛이나 클러스터는 자율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비전 EQ 실버 에로우라는 컨셉카를 만나봤습니다. 1938년 일반 도로에서 시속 432.7km라는 신기록을 세웠던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 이름이 W125 실버 에로우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의 모티브를 삼아서 만든 차량이고요. 지금 2017년까지 80년 정도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윈드 스크린 쪽에 커다란 파노라믹 스크린이 배치되어서 증강 현실 기술이 접목돼서 가상의 고스트를 생성하는데요. 이 고스트는 실제로 있는 차량이 아니고 가상의 주행하는 레이스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산될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개발에 추가적으로 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본 컨셉카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키포인트는 인공지능이랑 자율주행 기반에다가 탑승자의 생체 기술을 통한 감정 인식이 주로 주된 키워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정책을 예상해보면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지 않고 주행할 뿐만 아니라 생체 기술 그리고 탑승자의 기분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 조절이 자율적으로 가능한 자동차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헤드 유닛과 클러스터 변화 양상, 그리고 앞으로 모빌리티 3대 방향성, 그리고 차세대 유닛과 클러스터 기능 예측을 저희끼리 한번 토의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한계점에 대해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 유닛과 클러스터 변화 양상, 그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대가 더 발전하면서 옛날에 차량이 단순히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고 장소를 이동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졌다면 이제는 디자인적인 고려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넘어서 기능적인 측면까지 더해져서 움직이는 스마트 생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시간에 대해서 따로 부가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나 운전에 대한 피로도도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 미숙,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의 고민거리들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이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모빌리티 3대 방향성을 한번 조사해보았는데요. 기존의 CES 2017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친환경 이동성, 연결된 이동성, 그리고 이동의 자율성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2019년 모터쇼를 갔다 와보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본 결과 세 가지가 정확히 매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파워트레인,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해서 친환경 이동성과 매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이동성, 사람이 차를 타고 있더라도 클라우드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한 자동차가 된다면 집에 있는 업무나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의 자율성, 운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외부로부터의 제약이 있어도 그거부터 해방된다는 게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세대 유닛과 클러스터 기능 예측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에 쇼핑, 정보 검색, 영상 시청 등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안전 그리고 편의 제공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편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술들과 다양한 차량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계점 보완 및 한계점 보완 그거에 대해서는 기계적 결함과 고장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측면에서 봤을 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나 안개 등이 많으면은 라이더나 레이더 센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라인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따라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사실은 클러스터나 헤드 유닛으로 모든 걸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헤드 유닛과 클러스터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HUD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고장이 났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차량이 더 발전한다면은 이 차량들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될 정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유리창에 나타나 있는 스크린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방에 대한 시각 확보도 가능해지고 함으로써 좋은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드 유닛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현재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선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